세 번째 시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근거 사회사상인 제3의 길에 이어 사회복지정책 관련 유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유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유형론은 사회정책의 목표 등을 기준으로 자녀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국가로 대별하는 이분 유형론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녀적 복지국가는 초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유형으로서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취약계층 등 특정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한정하여 자발적인 민간 활동을 통해 이들 문제의 치유를 유도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충족 기제는 대개 가족 및 시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유형론은 빈민과 같은 선별층에 사회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기도 하면서 반면 제도적 복지국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유형으로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사회로 보며 높은 수준의 국가 역할을 통해 복지 문제를 시정함에 따라 복지 욕구의 충족 기제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유형들은 전체 국민들 보편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보편주의를 택하는 제도적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원이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이나 혹은 해소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가정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개인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 또는 이탈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망의 기능을 제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사회복지제도의 자녀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회복지 급여 수준은 낮고 수급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과 자선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조되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되기보다는 받을 자격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칙이 가족과 사회 내에서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복지로서의 초기 자본주의 시각에서 복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도 개인의 치료 또는 개인의 치료 또는 문제의 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사회복지로 자선적, 시혜적 성격의 사회복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녀적 모형의 사회복지로는 공공구조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제도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능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이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적 구조 대상자나 요보호 대상자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선별주의적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녀적 개념의 모형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복지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이어 반대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현대사회에 있어 산업구조와 경제, 그리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로 하는 기능을 말하며 이는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기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교육과 육아, 그 다음에 고가의 주택이나 세금 등으로 자녀를 많이 두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핵가족화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고 가족 기능의 약화로 육아, 노인, 장애인의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를 가족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예산 부족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고 있어 예상치 못한 실직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다른 사회제도와 그 기능적인 면에서 중복되는 기능과 독자적인 면을 모두 확보하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윌렌스키의 자녀적 복지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그 가치를 토대로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이탈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때 그 범위는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 개념으로 최소 생활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적 사회복지라는 말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인 경로인 가족과 시장 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사회 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되거나 수치적 시장 논리성이 강조되는 등 유기적으로 연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루버의 제도적 복지 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조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제도를 마련을 해야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 차원의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안정과 평등, 인도주의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적극적 복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정해진 룰 안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선진국화된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용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케이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인과 시장 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차원이나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사회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복지가 아니고 1차원적인 지원의 형태로 제도화하여 복지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사실 제도나 법제가 있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보다 국가가 움직일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제도적 모형에서는 사회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제도적인 복지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1차적 기능으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도적 서비스로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도적 사회복지는 응급조치적 요소와 비정상성 등을 수반하지 않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퇴직 및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보충적인 사회복지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념은 근대적이며 현대적으로 분화된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전체 국민이 동일한 시각에서 보여지며 최적의 조건으로 사회적인 개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유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와 윌딩은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등을 기준으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대발되는 이데올로기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유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집합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는 유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역시 반대 입장이 분명하며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필요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당면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로 참여하는 조건부 인정의 입장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는 실용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만 인정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계급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로 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자본주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에 의해서도 빈곤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이용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부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의 개입에 반집합주의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정부의 개입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적극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에 마르크스주의는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집합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으며 소극적 집합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찬성의 입장입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적극 찬성의 입장이고요. 마르크스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적극 반대의 입장입니다. 반집합주의가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극적 집합주의의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저 수준만 보장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국가에 의한 빈곤 소멸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퍼니스와 틸턴의 국가 유형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퍼니스와 틸턴은 사회정책의 방향 등을 기준으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대별되는 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국가는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국가정책의 목적을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욕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및 완전 고용 정책의 극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이에 따라 사회정책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만 실시하고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쓰여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가는 영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서 국가정책의 방향은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에 있으며 정책 방향은 전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되고 완전 고용 정책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정책은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는 스웨덴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정책의 목적이 국민평등과 화합에 있으며 정책 방향이
최하 계층의 욕구를 우선 고려하고 완전 고용 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정책의 방향은 국민 평등뿐만 아니라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퍼니스와 틸턴의 국가 유형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가에는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 국가가 있습니다. 적극적 국가의 국가 정책의 목적은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합니다. 사회보장 국가의 국가 정책의 목적은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국가의 국가 정책의 목적은 국민 평등과 화합에 있습니다. 적극적 국가의 국가 정책의 방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와 완전 고용 정책의 극소화를 말합니다. 사회보장 국가의 국가 정책의 방향은 전체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부여하고 완전 고용 정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국가의 국가 정책의 방향은 최하 계층의 욕구를 우선 고려하고 완전 고용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국가의 사회 정책의 방향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만을 실시하여 이러한 복지 정책은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국가의 사회 정책의 방향은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으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국가의 사회 정책의 방향은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보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 등이 있겠습니다. 이어 에스핀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핀 안델센은 탈상품화 정도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선진국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에스핀 안델센은 탈상품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여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상품화 정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복지 정책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상품화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 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핀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요약하면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누고 탈상품화 정도를 세부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되어 탈상품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가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유형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섭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는 높은 수준이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북유럽이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시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시라는 사회복지 영역 등을 기준으로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화된 복지국가는 미국, 영국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되고 자녀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결을 갖지 않는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입니다. 반면 통합된 복지국가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이 시장에서도 가능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을 근거로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미시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분화된 복지국가는 경제 공간 밖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통합된 복지국가는 경제 공간 안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미시라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누어 정치 지향을 분화된 복지국가는 조직하는 집단, 정당, 의회를 통한 분과적 이익의 추구를 정치 지향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된 복지국가는 완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시라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사회복지 영역이나 해당 국가에서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가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해서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